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 리더스 비뇨의학과 목동점의 대표 원장 비뇨기과 전문의 윤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눈도 오고 굉장히 추워 가지고 저도 집에 박혀 있던 옷들을 다 꺼내서 입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몸들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경향성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비뇨기과 쪽에서는 소변이 좀 더 자주 마렵고 이것 때문에 밤에 계속 자다가 깨고 요렇게 전립선 쪽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조금 더 심한데요.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 것이 겁니다. 근데 50대 이상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이 얼마나 흔하냐면 50대 50%, 60대 60%, 70대 70%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확한 퍼센트는 아니지만은 요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50대 남성 2 명이 모였으면 그중에 1 명은 전립선 비대증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많죠. 전립선이 대체 왜 커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 때문에 커지기는 하지만은 요게 나이가 들면서 쪼끔씩 축적이 되다 보니까 커지게 되는 경향성이 있고요. 다른 우리 몸의 장기들은 커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대장이 커진다, 식도가 커진다, 눈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은 전립선만 유독 혼자 커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진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전립선이 커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은 무언가 해 줘야 될 수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으면은 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전립선 비대증의 재미있는 특징이죠. 전립선 비대증 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 그다음에 소변만 잘 나오게 해 주는 약. 근데 이 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밤에 소변을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 약의 종류가 3 가지, 4 가지, 5 가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기초적으로는 저 2 가지 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 약을 기본적으로 1 번만 쓰거나 2 번만 쓰거나 1 번, 2번 동시에 쓰거나 요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3 번, 4 번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언제든 지금 제가 강의하다가 궁금하신 질문이라든지 평소에 뭐 전립선뿐만 아니라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전립선 비대증과 정력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것도 궁금증이 정말로 많아요 사실은. 과연 전립선 비대증 첫 번째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정력이 떨어지나요?"라는 질문도 많고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었는데 정력이 떨어지나요?" 요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면 정력이 떨어지나요? 이거는 사실은 거의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정력이 안 좋으면 전립선 건강이 안 좋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립선과 정력은 그냥 별개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립선과 정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전립선 기능이 좋아진다고 정력이 좋아지지도 않고요. 정력이 좋아진다고 전립선 기능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둘 사이는 완전히 별개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대표적으로 정력을 좀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고 전립선이 좋아지지는 않고 또 전립선이 좋아지는 약을 먹는다고 정력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전립선이 아주 심하게 커져서 그 주변 신경을 눌러서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이라든지 뭐 요런 거를 건드렸을 때는 정력과 연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되는 경우는 좀 적고요. 전립선 수술을 한다고 발기부전이 생기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는 수술 때문에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이 잘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오히려는 신경을 누르고 있던 거를 해결을 해줘 가지고 더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요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산재비 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비대증 약을 20 년째 먹고 있는데 과연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봤던 질문으로 처음 질문으로 넘어와서 전립선 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소변 잘 나오게 해 주는 약, 그다음에 전립선 크기를 줄여 주는 약.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한 20 년째 약을 드시고 계신데 지금까지 딱히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그 약은 선생님한테 너무나 잘 맞는 약이고 딱히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 알아두기 편한 부작용들만 좀 알아두자면은 우선 전립선 크기를 줄여 주는 약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여준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연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이에요. 한 2% 정도. 어 그거보다 더 낮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은 발기부전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의 부작용은 가끔씩 어지럼증 그리고 입마름, 우리가 인제 주로 뭔가 입이 계속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가 느꼈을 때 크게 심하다고 하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립선 약을 먹었을 때 얻는 이득이 전립선 약의 아주 약한 부작용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를 봤을 때 보통은 전립선 약을 먹었을 때의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재비 님 같은 경우에는 20 년째 드셨다. 그러면은 뭐 여태까지 큰 부작용 없이 잘 지내왔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잘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립선 크기는 얼마나 커야 큰 걸까요? 우리가 보통 정상 전립선 크기라고 하면은 뭐 잴 때마다 다르고 교과서마다 다르고 의사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30cc 전후로 보기는 합니다. 아주 크기가 작은 20대 남성의 전립선 크기는 20cc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이가 먹으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립선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아 요 정도면은 정상이다.'라고 해 주는 범위가 30cc 정도예요. 그래서 30cc 보다 크면 비대증이다. 30cc 보다 작으면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들은 제가 본 것은 적어 놨듯이 280cc 요 정도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저게 저렇게 적어 놔서 그렇지 실제로 크기는 사과나 배 크기 정도가 전립선 크기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립선 정상 크기라고 하면 한 요 정도, 호두 크기 정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커져서 이만큼, 그래서 이 정도 커져 있으면은 소변이 정말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분들은 수술을 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유감종님, "PSA가 높으면은 암이 될 수 있나요?" 요거는 재밌는 질문이에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PS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전립선 암 수치, 그리고 쪼끔만 더 어렵게 얘기하면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립선 세포가 보통 부서질 때 많이 생겨요. 이따가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요게 높으면은 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암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저게 언제 높을 수 있나요? 전립선이 아주 클 때, 그다음에 전립선 염증이 있을 때, 그다음에 전립선 암일 때.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PSA가 높으면 암이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고
PSA가 높으면 암일 수도 있고 아주 큰 전립선일 수도 있고 전립선 염증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 말씀드렸듯이 PSA라는 수치가 높으면 암일 수 있더라.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서 이 PSA가 아주 높은 경우나 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암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수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부터 마무리를 좀 해 볼게요. 수술 종류를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수술은 현재 뭐 여러 가지 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현재 많이 우리가 쓰는 수술은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홀랩이라고 하는 수술이죠. 요거는 굉장히 깔끔한 수술이에요. 비대된 조직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 줘요. 재발이 거의 없고요. 수술 시간이 좀 깁니다. 아 이 이 수술을 하면은 사실은 아주 깔끔하게 정말 전립선 치료를 완전히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치료기는 합니다. 다만 인제 피가 좀 많이 나고 수술 시간이 좀 길고 이런 게 쪼끔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보시는 수술 중에 유로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전립선 이제 우리가 오줌 누는 길이 여기서 이렇게 좁아질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여기를 요렇게 해서 넓혀 주는 요런 시술입니다. 여기를 묶어 가지고 열어 줘요. 그래서 시술 시간이 한 15 분, 20 분밖에 걸리지는 않고요. 회복도 아주 빠릅니다. 그날 오전에 입원해서 1 시간 정도 시술하고 그날 점심 먹으러 퇴원하는 정도 고렇게 될 것 같고요. 리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시술 중에 하나죠. 전립선에다가 인제 뜨거운 수증기를 뿌려 가지고 전립선을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괴사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재발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요것도 좋은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나는 대체 이 3개 중에 어떤 시술을 해야 하나요?" 사실 여기서는 얘기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전립선 초음파를 봐서 그 모양도 봐야 되고 오줌 누는 패턴도 봐야 되고 잔뇨가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크기가 대체 얼만지 요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비뇨기과에 방문하셔서 원장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과연 나한테 맞는 수술이 어떤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550 님, "밤에만 소변이 잦고 낮에는 거의 정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하나요?" 낮에는 정상이고 밤에만 소변이 잦다. 요거는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특별히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면서 저런 문제가 있다면은 요거는 한 번쯤 전립선 비대증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밤에 소변을 보시러 가는 경우가 2회 이상이다. 그것도 거의 매일 그렇다. 그러면은 반드시 전립선 검진을 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장태환 님, "남성 호르몬이 적으면은 비대증에 영향을 주는가요?" 오히려 반대고 반대도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은 오히려 쪼끔 전립선이 커지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예. 요거는 쪼끔 복잡한 얘기라서 예. 흔히 얘기하면은 어 우리가 남자다움이 좀 큰 사람일수록 전립선 비대증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경향성을 띄어요. 그것도 인제 의학적으로 완전히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남성 호르몬이 적은 것과 비대증과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차이인가요? 치료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흔히들 인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인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질병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침이라고 하는 것과 개념이 좀 비슷해요. 우리가 기침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 기침이 있을까요? 감기 걸렸을 때도 기침이 있을 수 있고 독감 그리고 폐렴일 수도 있고요. 폐암일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일 때도 기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에 걸렸을 때 요럴 때 다 기침이 나오죠.
그런 게 인제 질병명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수 있고요. 전립선 염증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요로결석에도 있을 수 있고 방광염에도 있을 수 있고 요런 것들입니다. 그럼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정말 별거 아니에요. 소변이 좀 자주 마려우면 과민성 방광입니다. 예. 치료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민성 방광은 정말 말 그대로 방광이 예민하고 오줌을 자주 누는 것이기 때문에 요 원인을 잡아주면 됩니다. 네. 그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이다. 바꿔 얘기해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만 해 주게 되면 과민성 방광,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연달아서 조금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이제 시술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50 대, 60 대다. 그러면은 인제 보통 시술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유로리프트나 리줌. 근데 사실 여기서도 크기 측정을 해 봐야 되는 거가 더 기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0 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약으로 보통 관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70대 이후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은 약을 전혀 드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유로리프트 리줌으로만 끝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얘기를 해 보면서 '아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겠구나. 이 전립선 비대증의 느낌이 좀 온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 비뇨기과에 방문을 하실 겁니다. 예 비뇨기과에 방문하면 대체 어떤 검사를 받나요? 병원마다 쪼끔씩 기준이 다르고 의사 선생님들마다 보시는 게 다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학회에서 권유하는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검사입니다. 어 요속 검사라는 걸 할 거예요. 가시게 되면은 이상한 기계에다가 오줌을 누라고 그럴 텐데요. 저게 뭐냐면 오줌이 나오는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를 확인합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아 나는 오줌 나오는 속도는 정상이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소변 보는 속도를 체크를 하면 소변 보는 속도가 떨어져 있다든지 잔뇨가 남는다든지 요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과연 어떤지 그리고 오줌 누는 패턴이 긴지 짧은지 찔찔거리지는 않는지 내가 오줌을 쥐어짜서 누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패턴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요속 검사입니다. 그다음 보는 것이 인제 잔뇨 검사예요. 우리가 오줌을 누고 나서 "나는 소변 다 넣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뱃속에 소변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오줌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실제로 잔뇨를 쟀더니 잔뇨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잔뇨를 좀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보는 것이 PSA라고 전립선 수치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PSA 검사를 할 건데 얘는 전립선 세포가 부서질 때 깨질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 전립선 암 모두에서 상승이 가능하나 우리가 보통 이 친구를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전립선 암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를 쟀을 때 4 이하가 나와 줘야 '아 나는 전립선 암 같은 거에 대한 걱정을 쪼금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외에도 인제 전립선 초음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PSA에 대한 설명을 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드렸듯이 PSA라는 것은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것인데 이 친구가 높다고 무조건 암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립선이 커지기만 해도 PSA가 올라가고요. 전립선이 염증이 있어도 PSA가 올라가요. 근데 PSA가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암은 오히려 PSA가 높은데 좀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근데 PSA가 높으면 왜 무조건 암 검사를 해야 하나요? 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PSA가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니지만 실제로 암인 사람들은 PSA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체크를 했어요. 근데 PSA가 높게 나왔어요. 그럼 대부분 경우는 뭐 술을 많이 마셨든지 전립선 염증이 생겼든지 비대증이 많든지의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면 비뇨기과 원장들이 '아 술을 많이 드셨겠군요.' 혹은 뭐 '염증이 생겼겠군요.'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치료를 하고 난 후에 PSA를 재검을 했는데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이 경우는 암의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찾는 김영사님. 근데 술만 마시면 화장실 많이 가는데 이건 비대증 초기까지는 아니겠지요? 아, 이런 질문이 사실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듣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참 재미있게도요, 인간, 특히 남자는 술 마시면 전립선이 붓습니다. 왜 그러냐요? 그걸 몰라요. 원래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이 술 마시면 크게 붓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20대 때는 술 마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20대 때는 전립선 크기가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전립선 크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요만했던 게 요만해지고 요만해지고 요만해져요. 그럼 이 상황에서 술을 먹으면 더 붓겠죠. 그러면은 소변이 더 안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건강 찾는 김영사님이 20대 때 술을 마셨을 때는 화장실 많이 안 가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전립선 크기가 작았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가 먹으면서 전립선 크기가 커졌다면 인제 이때 술 마시면 전립선 크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자다가 화장실을 많이 간다, 아니면 술 마시는 도중에 화장실을 많이 간다,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한 번쯤 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그다음 마음 편한 하루님. 어디서 전립선 마사지 같은 거를 본 것 같은데 의학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전립선 마사지라는 것을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활용을 하느냐? 전립선 염증일 때 혹은 이제 그 외로 필요할 때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전립선 마사지를 하면 전립선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오히려 염증이 확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는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스스로 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끔씩 오셔 가지고 "저 그냥 전립선 마사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다면은 반드시 도움이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냐? 고럴 때도 있고 안 고럴 때도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자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위에 달려 있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전립선이 요렇게 있고요. 이 위에 방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방광에 오줌이 하나도 없다가 오줌이 요렇게 차게 되면은 이 오줌을 방광이 누르려고 이렇게 짤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전립선이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렇게 달려 있어서 오줌이 나오는 길을 이렇게 닫았다 열어줬다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전립선이 많이 크면 이 길이 이렇게 좁아질 거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사람들은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이 아주 큰 경우에는 전립선이 요도를 막아요. 그래서 방광이 아무리 열심히 짜도 덜 짠 상태로 소변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줌이 이렇게 찼으면은 오줌을 다 넣어야 되는데, 오줌이 이렇게 찼을 때 다 누지 못하고 요만큼만 누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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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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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변을 보게 되거든요. 자주 누게 됩니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소변을 자주 누는 이유예요. 그렇다면은 잔뇨가 적게 남게 해 주면 된다. 결국에 전립선이 막고 있는 거를 뚫어주면 되기 때문에 전립선 약만 먹고도 과민성 방광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게 계속 이렇게 소변을 보다 보면 방광 입장에서는 얘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얘도 어쩌다가 소변을 다 잘 비웠을 때 이만큼만 차도 '아 야 나 안 되겠어. 나 지금 소변 봐야 되겠어.' 뇌한테 계속 신호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쪼끔만 차도 얘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민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민한 거를 조금 달래주는 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만으로도 방광이 예민해지고 요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자주 보는 게 전립선이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무조건 전립선만이 원인인 경우는 아닙니다. 예. 질문 좀 더 보고 갈게요. 고급시계님. 나이 들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게 꼭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지요? 진료를 보다 보면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제가 "소변 줄기는 어떠신가요?"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늘 똑같이 답변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소변 줄기가 약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 드는 것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는 게 나이가 먹으면서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올라가니까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예요. 아까 보셨듯이 50 대에 50% 60 대에 60% 70 대에 70%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이 들면 소변 줄기 약해지느냐? 나이가 들었는데도 전립선 비대증이 없으신 분들은요. 소변 아주 깨끗하게 맑게 잘 보십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이 조금은 생겼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오줌 줄기가 약해진 게 꼭 전립선 비대증이 안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전립선 비대증이 조금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음. 그다음 마이야희 님. 잔뇨감은 전혀 없는데 잔뇨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진단받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나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줌 누고 난 다음에 잔뇨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뱃속 초음파를 봐 주면은 잔뇨가 이만큼 남아 계신 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잔뇨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딱 쟀는데 전혀 잔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실제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하는 거고요. 진단받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나요? 사실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인제 집에서 알기는 좀 힘들고요. 가까운 비뇨기과 가면은 정말 간단하게 몇 분 만에 검사가 가능한 거니까 '아 내가 잔뇨감이 있다.' 혹은 좀 '오줌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아니면 '그냥 궁금하다.' 그러면은 가볍게 방문하셔서 체크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너무 검사가 쉬우니깐요. 편하게 한번 방문해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제 전립선 우리가 소변을 자주 넣으면 이게 '나는 무조건 전립선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실은 전립선과 관련 없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요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우리가 즐겨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멀리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4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4 가지 중에 첫 번째 커피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카페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먹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잠을 좀 깨려고 흔히 각성이라고 하죠. 정신을 좀 맑게 하려고 카페인을 먹는데 이 카페인의 주 효과 중 제일 중요한 게 각성이지 그 이외의 것들 중에 이뇨, 소변을 만들어내는 작용과 그다음에 방광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한 12 시간 정도 작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내가 점심 먹고 너무 졸려요. 이렇게 막 졸고 있어 가지고 오후 2 시에 점심 먹고 커피를 먹어요. 그럼 이 친구는 새벽 2 시까지 12 시간 동안 이 각성은 되겠죠. 근데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고 방광을 자극해요. 그래서 자다가 깨게 딱 좋게 만드는. 음. 그래서 우리가 모닝 커피라는 말이 따로 있고 근데 사람들도 또 오전에만 커피를 마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만약에 내가 전립선에 문제가 없다면은 언제 드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고 소변을 좀 자주 본다? 그러면 커피는 가급적이면 오즘에 오전에 드셔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마시면은 전립선이 붓습니다. 왜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은 특히 남자는 어 술을 마시면 전립선이 부어요. 오줌 누는 게 굉장히 더뎌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술 자체가 액체이기 때문에 소변도 많이 만들 뿐더러 알코올을 분해할 때 우리 몸에서 가수분해라는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을 많이 써요. 그래서 소변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술 마시면 원래도 오줌을 많이 누게 오줌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다가 전립선까지 붓게 하니까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요. 술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수면.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수면이 잘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때 수면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항이뇨 호르몬이 뭐냐면은 "너 자면서 오줌 누지 마."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을 좀 덜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나이가 좀 먹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줌을 많이 만들지 마."가 안 되기 때문에 오줌을 다소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깨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수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다가 깰 수가 있다. 소변 보려고. 그래서 좀 깊은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전 얘기와도 이어지죠. 커피, 술을 줄여 주면은 수면도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음. 그다음에 인제 비만이에요. 우리가 비만이 되게 되면은 어 복압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요관과 방광의 압력이 증가하게 돼서 원래는 오줌을 이만큼 담아야 되는데 위에서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눌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이 있게 되면은 소변을 좀 더 자주 넣을 수가 있다. 또 비만이 있게 되면 우리가 코골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코골이가 생기면 잠을 또 못 자게 되겠죠. 그러면 잠을 못 자게 되면 또 소변을 자주 넣겠죠. 얘네가 여기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쪼끔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감종님 질문 한번 또 보고 갈게요. 피 검사를 2번 했는데 입원해서 초음파 검사, 바늘 같은 찌르는 감염증이 발생하고 하는데 해야 되나요? 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힘들지만은 병원에서 검사하자고 하는 거는요, 믿고 검사하셔도 됩니다. 감염증 같은 거를 병원에서 가장 조심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겁나서 검사를 못 하신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방문하셔서 검사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재호님, 요즘은 증기치료 단다네요. 어느 치료가 좋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증기치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리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리튬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시술법이고 굉장히 핫하고 새로 나온 거고 효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새로 나왔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전 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재호님한테 맞는 치료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해 봐야지 내 전립선 크기가 어떤지, 소변 보는 패턴이 어떤지, 과연 내가 수술해야 되는지, 약만 먹고도 괜찮은지, 수술해도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검사를 받아보시고 의사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과 바다님, 60대 중반의 중년입니다. 저는 어떨 때 고환을 만지다 보면 소스라치게 아픈 통증이 와서 '아 뭐지?' 하는 순간적 통증이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라고 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내가 늘 아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떨 때 만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아프다."라고 하면 요거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선생님의 이 "어떨 때"라는 게 빈도가 다소 좀 내가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정도라면은 고환 초음파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인제 부고환염이라든지 고환염 이런 거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게다가 인제 선생님이 만약에 과거에 정관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쪼끔 더 가능성이 클 수가 있겠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점을 한번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대부분의 50대 70 대부터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50대 50%, 60대 60%, 70대 70%, 80 대는 80% 이상이겠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전립선 비대증 유병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유병률이 늘어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진다.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지면 자다가 깨고 낮 동안도 자주 보게 되고 오줌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증이 생기면은 과연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죠.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도 증상이 없으면은 약을 전혀 먹지 않아도 됩니다. 예. 제가 본 분 중에는 전립선이 뭐 80cc인데도 오줌을 너무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분들은 굳이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전립선이 크다고 다 수술하거나 약 먹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PSA가 높다. 이러면은
무조건 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염증일 수도 있고 그냥 전립선 비대증일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거를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해 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좋다. 네. 그다음에 수술이라는 거는 약을 대신해 주는 거일 가능성이 크다. 이걸 완치가 되느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좋은 시술이냐, 이런 것들은 전문의 상담을 직접 초음파를 보고 나한테 맞는 내가 크기가 이 정도고 모양이 이 정도고 소변을 보는 게 이 정도고 나이가 이 정도고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한테 맞는 시술은 이거겠구나 혹은 나는 약만 먹어도 되겠구나를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서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전립선 문제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방광과 생활 습관 요런 것들의 전부 다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립선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그러면은 방광 기능이 안 좋거나 커피를 너무 많이 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네. 일단 질문을 좀 더 보고 넘어갈게요. 마이아이 님. 그러면 잔뇨감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어떻게 고치나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잔뇨가 남는 것 자체는 조절해 없앨 수 있는 것 같은데 잔뇨감 자체는 심리적 요인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치료가 되나요? 음. 잔뇨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느낄 때 "저 잔뇨감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실제로 잔뇨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이 가장 인제 잔뇨감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줌을 놓는데 뱃속에 남아 있는 것 같다. 요걸 잔뇨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줌을 놓는데 더 계속 마렵다. 이걸 잔뇨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줌을 놓는데 내 음경, 요도 끝에서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 이걸 잔뇨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잔뇨감인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잔뇨감이라는 거는 오줌을 누고 나서 뱃속에 소변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잔뇨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잔뇨감을 잘 못 느끼는 것은요, 정상이에요.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잔뇨감을 잘 못 느낀다는 거는 잔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느끼는 거예요. 잔뇨가 있는데 잔뇨감을 잘 못 느낀다는 거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뇨감 자체는 심리적 요인이 있는 것도 같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소변 보는 거는 심리적인 것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면접 보러 갈 때 소변이 굉장히 자주 마려워요.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 항상 화장실 한번 들렀다 가죠. 이게 심리적인 것과 소변 보는 것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뇨감 자체가 소변 보는 거와 영향이 있나요? 무조건 있고요. 치료가 같이 되나요? 이거는 치료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때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직한 세상님, 빈속에 특히 커피 마시면 소변 더 자주 봐요. 그리고 소변 냄새나 색이 달라지면 전립선 문제를 의심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이것이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는 빈속에 마시든지 아니면은 속이 가득 찼을 때 마시든지 어쨌든 소변을 더 자주 누게 합니다. 빈속에 마시면은 아무래도 수분 흡수가 더 빨라지니까 소변을 더 자주 마려울 수가 있겠지만은 언제 커피를 마시든지 소변은 더 자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변 냄새나 색이 달라지는 거는 수분 섭취량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지 전립선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 냄새가 진해졌어요. 색이 좀 진해졌어요. 이거는 보통 '내가 수분 섭취를 좀 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원 님, "원장님 20대 중반인데 발기력이 매우 감퇴하고 굵기도 많이 작아진 게 체감됩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 비뇨기과에서 어떤 검사와 처방이 있는지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20대 중반이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문제 없을 겁니다. 예. 정말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발기력이 매우 감퇴하고 굵기도 많이 작아졌다. 이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20대 중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제가 10,000명, 100,000명 중에 사고가 크게 났다.
아니면 어릴 때 허리를 다쳤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예. 나는 나이가 또 10대 후반도 있거든요. 10대 후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발기가 안 되고 뭐 성기 크기도 작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거의 99.9%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예. 안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를 극복을 하려면 스스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화이팅."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가까운 비뇨기과 가서 그냥 발기부전약 같은 것만 잠깐 도움되도록 먹어보면은 금방금방 좋아지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운 비뇨기과 방문하셔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영삼준 님. 저리선 비대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증상만 알려주세요. 저리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 대표적으로 내가 소변을 자주 보는가. 이거는 몇 번이 자주 보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좀 자주 보나?'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소변을 자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변이 갑자기 마려운 경우에 우리가 좀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다음 내가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깬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일 깬다라고 하면 전립선 비대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요.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안 나오고 몇 초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는 또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20 대가 갑자기 내 옆에 들어오더니 오줌을 누고 나보다 먼저 나가요. 요런 경우에도 좀 검사를 해 봐야 될 수가 있어요. 또 오줌을 다 누고 팬티를 입었어요. 근데 걷는데 소변이 살짝 흘러나온 느낌이 들어요. 요런 경우에도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만한 경우가 됩니다. 요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이 중에 너무 어려워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자다가 한 번 이상 깨는지. 요런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크송님, 나이가 50대 후반입니다. 잠을 7시간 자는데 2번 정도 깨서 소변을 봅니다. 건강검진 시 피검사 수치는 정상입니다. 방광이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BPH 시작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다가 2번 깬다. 이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자다가 2번 깨면은 전립선 비대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커피를 많이 마셨다든지 방광이 너무 예민하든지. 근데 2번 깨는 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가서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시면은 검사를 도와주실 겁니다. 개구리 전망대님, 잠자고 일어나면 가끔 팬티에 피가 묻은 흔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유라 플라즈마 양성이 나서 약 받아먹었는데 요즘 증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거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요 팬티에 피가 묻어 나오는 거는요, 쪼끔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피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자다가 긁어 가지고. 그렇게 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더라고요, 와서 검사를 해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요도에서 피가 나왔다. 요거는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도염이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유레아 플라즈마라고 하면 유레아 플라즈마 파분,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kum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은 크게 대부분 위험한 균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약을 먹으면 또 금방 낫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피를 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팬티에 피가 가끔씩 묻어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피부에서 났을 가능성이 커요. 자다가 긁었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도에서 나왔다면은 요거는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한번 또 볼게요. 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기 올려서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질문 바로 주세요. 아무나 님, 25 살이고 타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피검사 결과 수치가 3 점대가 몇 년간 지속되기도 하고 성욕도 좀 없고 발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남성 호르몬 주사 내비두를 처방해서 1 회만 처방받아 맞았습니다. 맞기 전보다 더 악화되나요? 더 큰 고민입니다. 6월 9 일입니다. 5-6 개월이 다 되고 가고 있는데 신경 쓰이나요? 선생님,
25세 남성이면요. 내비도 굳이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운동 시작하세요. 어 25세 남성이 남성 호르몬 검사가 3 점대라면은 요거는 쪼끔 낮은 편이기는 해요. 예.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선생님 나이가 25 세가 아니라 65 세다 그러면 제가 남성 호르몬 맞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지만은 아직 나이가 많이 어려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하세요. 근력 운동 오늘부터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그냥 매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굳이 내비도 주사 맞는 거 좋죠. 근데 내비도에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남성 호르몬에 의존하지 말고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가위바위보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요. 이후로 소변에서 냄새가 납니다. 약간 기름기와 색도 진하고 농도가 진한 듯한 냄새가 나는데 괜찮은 걸까요? 물을 2리터씩 마십니다. 몸무게가 증가했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름기가 보인다.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소변에서 기름기가 보이고 냄새가 진하게 난다 그러면은 요거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내과에 먼저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잔뇨감이나 자주 마렵거나 하는 증상이 없다면은 이것은 비뇨기과적인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소변에 기름기가 보인다, 냄새가 심하다, 이거는 내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변으로 어려움 겪으신 비뇨기과 검사 꼭 빠지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초이 님 말대로 비뇨기과 진료 꼭 받아 보세요.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 좀 많아요. 오은호 님 음 아까 발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본 20대 중반인데요. 10대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발기하기 일시적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굵기가 작아지고 힘이 없어진 게 체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대 중반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굵기는요, 작아지지 않습니다. 남성의 성기는 한번 생긴 모양에서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요거는 음경 해면체라고 해서 이미 크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없고요.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좀 작아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발기약은 일시적이란 말이 맞아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일시적인 경험을 여러 번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내가 발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얻으면서 쪼끔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낫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카프카의 쥐님 하루 종일 앉아 있는 40대 운전직인데요. 미리 전립선약 먹어도 되나요? 이거는 비대증이 있으면 드시고요. 없으면은 굳이 드시지 마세요. 네. 근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는 쪼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깐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예 자주 일어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몇 개만 좀 더 볼까요? 살을 빼면 전립선 크기가 작아질 수 있나요? 사실은 전립선 크기가 커진 거는 살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요. 예. 살이 빼면 더 좋겠죠. 예. 근데 전립선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비도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으면 회복이 아예 안 되나요? 맞기 전보다 더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될까요? 너무 겁이 나서요. 사실 한 번 정도 맞았다고 하면은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원래 맞은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 보세요. 뭐 겁이 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없고요. 타다라필 매일요법 하면서 운동 달리기 계속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25세 내비도 맞은 사람 사실 저도 드물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뭐 틀린 처치가 아니니까 한 번 정도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한번 상담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인데 소변 힘이 약해요. 소변 보고 싶은데 화장실 가면 1분 정도 있다가 소변이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얘기죠. 이게 인제 주저뇨라고 하는 건데 소변 보려고 했는데 힘이 약한 것과 동시에 화장실 가는데 1분 정도 참았다 나온다. 이거는 전립선 검진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전립선염,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는데 보통 약을 얼마나 놓을까요? 사실 보통이라는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환자의 개인적인 증상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해 놓은 거는요. 4주에서 12주예요. 만성 전립선염이라는 거는 정말 잘 안 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4주 이상 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 길면은 12주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웃기게 다 먹고도 안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하시고 생활 습관 교정이 더 우선이니깐요. 한번 잘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한테 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근처 비뇨기과에 가시면 이런 질문들 그냥 다 아주 가볍게 다 대답을 해 주시니깐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근처 비뇨기과 방문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커피 마시는 거, 술 마시는 거 조심하시고 또 제가 가장 걱정인 게 인제 연말이라서 막년에 신년에 과음하시고 소변 못 누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부디 쪼끔만 자제하셔서 음주량 쪼끔만 줄여 주시면은 아무래도 더 건강하게 새해를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좋은 밤 보내세요.